여러분, 오늘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특별히 나쁜 일을 겪은 것도 아닌데 마음이 이상하게 무겁고 기운이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말도 들었고 칭찬도 받았는데 집에 와서 혼자 그 말을 곱씹다 보면 마음이 점점 작아지고 내가 초라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분명히 좋은 뜻으로 말했을 것 같고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뭔가 찝찝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상대가 뭘 잘못한 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바로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에 대해서입니다. 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말 하나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갉아먹는지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후반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하는지, 어떤 사람으로부터는 조용히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전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60대에서 75세 사이에 어르신 872명을 3년간 추적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신체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보다 관계의 질이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만날 때마다 기분이 가라앉는 관계를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우울감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7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간, 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10가지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조용히 해치는 사람들의 유형과 그 말의 패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짚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전과 다른 눈으로 관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훨씬 더 가볍고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칭찬으로 위장한 무시를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흔히 사람을 판단할 때 행동을 봅니다.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줬는가, 나쁘게 행동했는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동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오늘 기분이 좋으면 웃고 오늘 기분이 나쁘면 차갑게 대합니다. 그건 그날의 상태일 뿐입니다. 반면에 말버릇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말버릇은 그 사람이 평소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이며 그 사람 안에 있는 결핍이 스며나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그가 어떤 큰 일을 했는지보다 평소에 무심고 어떤 말을 반복하는지를 더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사람의 본성이란 큰 사건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지는 작은 말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어르신 올해 68세이십니다. 임 어르신은 오랜 친구를 만나고 온 날이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친구가 특별히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집에 돌아오면 왠지 내가 한없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친구가 어떤 말을 주로 하느냐고요. 임
어르신이 천천히 떠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칭찬을 많이 해요. 와, 대단하다고 하고 잘하셨다고 하고요. 그런데 항상 그 뒤에 무언가가 따라옵니다. 근데 너 원래 그런 거 잘 못했잖아. 아니면 누가 도와준 거 아니야? 혹은 네가 이런 것도 하네. 의외다. 이런 말들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성취가 왠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 어르신의 이야기에서 핵심이 어디 있는지 느끼셨습니까? 핵심은 대단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핵심은 의외다라는 말입니다. 의외라는 단어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너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엔 어떻게 됐네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던지는 말이지만 그 속에는 상대를 원래 아래에 있던 사람으로 규정하는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축하가 아니라 위치를 정해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흔히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야. 내가 진짜 열심히 했어. 밤새워서 한 거야. 다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해명하고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순간에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은 여러분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길게 설명할수록 상대는 속으로 더 확신합니다. 알아, 내가 건드리니 흔들린다. 그게 그 사람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취로 인해 당당해지는 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 여러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결과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타인의 성장 앞에서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상대가 한 발짝 앞으로 나가면 자기 안에서 비교가 일어나고 비교가 일어나면 열등감이 올라옵니다. 열등감. 앞에서 사람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나도 노력해서 나아지자는 길과 저 사람을 조금 끌어내리자는 길입니다. 한 사람은 전자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후자를 선택하면서도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칭찬이라는 포장지를 씌웁니다. 칭찬이라는 껍데기를 달아두면 공격이 아니라 좋은 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찬으로 위장한 무시의 구조입니다. 욥은 상처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를 두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칭찬으로 포장된 무시는 상처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그냥 농담이었겠지. 그래도 좋은 뜻이었겠지. 이렇게 되면 관계 중심이 여러분에게서 상대에게로 넘어갑니다. 내 감각을 믿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위험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칭찬을 들었는데 마음이 차갑고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이미 칭찬의 기능을 잃은 말입니다. 말은 결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가 웃었는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둘째, 반응은 짧고 단단하게 하십시오. 누가 도와준 거 아니야? 아니요. 제가 했어요. 의외다. 저도 하면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길게 설명할수록 대화는 인정받기 위한 재판이 됩니다. 재판에서 마음이 지는 쪽은 언제나 더 열린 사람입니다. 셋째, 그 사람을 마음에 가까운 자리에 두지 마십시오. 내 기쁨을 축하하지 못하고 축하하는 척하면서 내 자존감을 조금씩 깎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내 삶의 빛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의 겉모양이 아니라 말 속의 태도를 보십시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관계에서 반복적인 부정적 언어 자극에 노출될 경우 뇌의 편도체가 만성적으로 활성화되어 일상적인 스트레스 반응도 과민해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특정 사람을 자주 만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가 긴장 상태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그 사람 목소리가 떠오르면 심박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실제 몸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커지는 느낌이 드는 관계입니다. 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상대가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내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 판단하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관계입니다. 반대로 나쁜 관계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조금씩 작아지는 관계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주눅이 들고 내 말이 점점 짧아지고 결국 중요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게 됩니다. 진짜 인연은 나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진짜 인연은 내가 뭔가를 해냈을 때 네가 웬일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생 많았겠다, 정말 멋지다 라고 말합니다. 칭찬 뒤에 꼬리표를 붙이지 않습니다. 내 과거를 끌어와서 지금의 성취를 깎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당당해집니다. 더 나아가 나도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어집니다. 좋은 인연은 그렇게 서로를 키웁니다. 반대로 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내 성취를 볼 때마다 어딘가 약한 부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부분을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툭 건드립니다. 그러고는 예민하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가 아파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버릇이 아닙니다.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는 세계관입니다. 타인을 축하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사랑은 감탄과 존중에서 시작되는데 그들은 감탄 대신 비교를 하고 존중 대신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정을 독점하는 사람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십시오. 관계에서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들은 욕하지도 않습니다. 큰 소리로 화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마음이 텅 빈 느낌이 들고 내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대화를 마음의 교류로 하지 않습니다. 무대로 씁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임경자 어르신이 비슷한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임 어르신이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걱정거리를 용기를 내어 친한 지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꽤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이야기를 최절반도 듣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해서 내가 옛날에 말이야. 그리고 그때부터 이야기는 지인의 이야기로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임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말문을 닫으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더 외로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핵심이 무엇인지 느껴지십니까? 그 지인이 한 말이 왜
상처가 됐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상황을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비교한 말입니다. 당신의 고통보다 나의 고통이 더 크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보다 나의 서사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용기 내어 마음을 연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언이 아닙니다. 그저 머물러 주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감정 독점형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이 위로받는 순간이 자기에게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주목받으면 자기 존재감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다시 자기에게로 끌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독점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결국 감정의 중심을 자기 자신으로 돌리는 습관입니다. 이런 사람의 말버릇은 매우 일정합니다. 그건 별거 아니야. 나는 더 힘들었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말들을 반복합니다. 듣는 사람은 그 순간 마음이 다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꺼낸 진심이 진심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해결책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상처가 깊을수록 해결책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인정입니다. 그런데 감정 독점형 사람은 인정 대신 평가를 합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거지. 너는 아직 덜 힘든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는 셈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쁨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좋은 일이 생겨서 조심스럽게 말하면 그게 뭐가 대단해? 나는 더 좋은 일도 많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을 가로채고 기쁨마저 가롭니다. 결국 상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자기 인생의 그림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피해를 입는 쪽에서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내가 천라해진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 중에 이런 뜻을 지닌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기의 괴로움만 크게 여기고 남의 괴로움을 가볍게 여기는 자와는 결코 깊은 정을 나눌 수 없다. 이 말이 왜 정확합니까? 깊은 정이라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자리를 내어주는 능력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감정, 독점형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자기 이야기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감정 독점형 사람을 오래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셔야 합니다. 첫째로 내 감정이 점점 작아집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별건가 싶어서 스스로를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둘째로 내 말이 점점 짧아집니다. 어차피 말해도 금방 빼앗기니까요. 셋째로 관계가 위로가 아니라 노동이 됩니다. 만나면 내가 들어줘야 하고 내가 맞장구를 쳐야 하고 내가 기운을 내어 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마음이 마릅니다. 서울산병원 임상심리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감정적으로 지지받지 못하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장기간 높게 유지되어 면역기능 저하, 수면의 질, 감소, 만성 피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지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몸이 실제로 아파지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3가지를 권해드립니다. 첫째, 그 사람 앞에서 깊은 이야기는 꺼내지 마십시오. 마음은 누구에게나 열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방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열어야 합니다. 감정 독점형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가구를 자기 마음대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니 그 사람과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가벼운 근황 정도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대화를 빼앗길 때는 짧게 받고 멈추십시오. 상대가 나는 더 들어오면 길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랬군요 하고 짧게 받은 뒤 더 이상 이어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싸우듯 내 이야기를 되찾으려 하면 여러분만 더 지칩니다. 셋째, 우리 자신도 점검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아픈 이야기를 꺼낼 때 나도 모르게 내 경험을 먼저 꺼내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한 가지 규칙을 주십시오. 누군가 힘들다고 말하면 나는 먼저 이렇게 말한다. 그랬구나.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다. 이 침묵이 상대에게는 당신의 이야기를 내가 품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불평이 습관인 사람의 에너지에 여러분을 저당잡히지 마십시오. 사람의 본성이 가장 빠르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큰 화가 났을 때도 아니고 큰 이익이 걸렸을 때도 아닙니다. 의외로 만나자마자 나오는 첫 마디에서 드러납니다. 첫 마디는 그 사람의 기본 온도입니다. 그 온도는 오늘의 컨디션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오랜 습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나러 갔는데 자리에 앉기도 전에 상대가 한숨부터 쉽니다. 아이고, 오다가 버스 운전이 얼마나 험하든지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요즘 세상이 진짜 말이 아니에요. 온 몸이 쑤셔서 죽겠고 자식들은 연락도 없고 이런 말이 시작되면 그날 만남의 방향은 이미 정해집니다. 그 사람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라는 봉투를 여러분 앞에 툭 내려놓고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느새 그 불평 봉투를 함께 정리해 주는 사람이 됩니다. 지나니까 털어 놓는다고요? 물론입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만날 때마다 인사처럼 의뢰처럼 불평으로 시작하면 그건 하소연이 아닙니다. 상대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방식이 되어 버립니다. 사람의 기분은 전염됩니다. 웃음도 전염되고 짜증도 전염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건강과 직결됩니다. 불평불만이 습관인 사람은 자신이 전염원이라는 걸 모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모르는 척합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힘드니까 그러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든 것과 아무에게나 쏟아붓는 것은 다릅니다. 말은 내 속이 시원해지는 도구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다루어야 하는 그릇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부정적 감정을 소화하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붙잡고 말로 쏟아냅니다. 상대가 맞짱이고 위로해주면 잠시 편해집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은 자기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남의 에너지를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만날 때마다 반복됩니다. 여러분이 지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화의 첫 초입니다. 만남의 첫 마디가 불평으로 시작되면 듣는 사람의 뇌는 즉시 경계 모드로 들어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오고 표정이 굳고 마음이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는 그냥 습관이라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무겁고 괜히 기운이 빠집니다. 말이란 그렇게 몸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지내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처음엔 그래도 나는 괜찮아 하고 버팁니다. 그런데 몇 달, 1년이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비슷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나도 몸이 여러분의 삶의 온도가 서서히 내려갑니다. 불평은 전염병입니다. 가까이 할수록 옮습니다. 6번째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불평이 시작되면 대화 방향을 바꾸십시오. 상대가 몸이 너무 아프다고 시작하면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해결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불평을 오래 들어줄수록 상대는 그 자리를 감정 배출구로 확정해버립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아니라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러니 초반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공감과 흡수를 구분하십시오. 공감은 그랬구나, 힘드셨겠네요 라고 짧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흡수는 상대의 우울함을 내 몸 안으로 통째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공감은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아이고 힘드셨겠네요. 그리고 바로 그래도 오늘 얼굴 보니 좋네요. 기분 풀어봐요. 이렇게 선을 그으십시오. 선을 긋는 것이 냉정함이 아닙니다.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건강한 기술입니다. 셋째, 거리를 두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만날 때마다 불평만 쏟아내고 여러분이 아무리 지쳐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성격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를 여러분이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내 에너지를 지키는 것뿐입니다.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시간도 짧게 잡고 필요하면 오늘은 좀 피곤해서라고 말하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잠깐 중간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칭찬으로 위장한 무시를 조심하십시오.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려도 내 마음이 차가워진다면 그건 이미 칭찬이 아닙니다. 두 번째, 말의 모양이 아니라 말 속의 태도를 보십시오. 진짜 인연은 칭찬 뒤에 꼬리표를 붙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감정을 독점하는 사람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십시오. 내 진심을 꺼냈는데 상대가 자기 이야기로 덮어 버린다면 그 사람은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감정 독점형 관계를 오래 유지하면 내 감정이 작아지고 내 말이 짧아지고 관계가 노동이 됩니다. 다섯 번째, 불평이 습관인 사람의 에너지에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불평은 전염됩니다. 여섯 번째, 공감과 흡수를 구분하고 거리두는 용기를 기르십시오. 이제 남은 4가지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말을 끊는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상처가 깊어지는 순간은 꼭 큰 사건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용기 내어 속마음을 꺼내고 있을 때 상대가 그 말을 딱 잘라버리며 이렇게 말하는 순간입니다. 그건 아니지. 네가 틀렸어. 내 말이 맞아. 이 한마디는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중간에서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대화는 정보교환이 아닙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사이의 대화는 정답 맞히기가 아니라 마음의 이동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왜 그렇게 느끼는지를 조심스럽게 건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말을 끊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 마음은 끝까지 들을 가치가 없다. 내 판단이 너보다 위다라는 메시지를 숨겨서 보내는 것입니다. 말을 끊는 사람은 흔히 이렇게 착각합니다. 나는 옳은 소리를 해주는 거야. 내가 바로 잡아줘야 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옳은 소리도 태도와 함께 전달됩니다. 태도가 틀리면 옳은 말도 칼이 됩니다. 내용이 맞아도 전달이 폭력이면 상대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은 어떤 정답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유형을 공감을 차단하는 말, 끈기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상대가 말하는 도중에도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듣는 척하지만 사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화의 목적이 이해가 아니라 지배이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진이 60대에서 7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통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 끊기가 잦은 관계에 오래 노출된 참여자의 경우 자기 표현 의지가 현저히 감소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대한 자신감도 함께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꾸 말이 끊기다 보면 나중에 나의 말하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 습관이 무서운 이유는 관계를 서서히 말려 죽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끊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사람은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속마음을 말하려다가도 어차피 또 끊기겠지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대화가 유지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표면적인 이야기만 오갈 뿐입니다. 날씨, 건강, 뉴스 같은 이야기만 남습니다. 마음은 사라집니다. 관계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옛 어른들의 가르침 중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하는 이가 끝맺지 않으면 듣는 이도 끝까지 들어야 한다. 그것이 사람을 대하는 예의 첫걸음이다. 이것은 단순히 예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조건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만 마음을 여옵니다. 말을 끊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닫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말을 끊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고민이나 깊은 속마음을 함부로 보여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의 그릇은 아직 여러분의 진심을 담기엔 너무 날카롭습니다. 둘째, 대화의 규칙을 짧게 세우십시오. 상대가 끼어들 때 길게 따지지 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 말 끝까지 하고 싶어요. 조금만 들어주세요. 이 한 문장은 싸움이 아니라 대화의 안전 장치입니다. 셋째, 우리 자신도 점검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생기고 상대가 말하는 순간 결론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끊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 한 번만 멈추십시오. 상대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먼저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 다음에야 비로소 여러분의 생각을 보태는 겁니다. 이 순서 하나가 상대를 살리고 관계를 살립니다. 8번째입니다.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꿈을 꺾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무거운 계획을 말씀하실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은퇴 후 작은 자격증을 따보겠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겠다. 건강을 위해 뭔가 배워보겠다. 혹은 작은
일이라도 해보고 싶다. 이런 말은 허풍이 아닙니다.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계획이 있을 때 눈빛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눈빛을 제일 먼저 꺼드립니다. 말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내가 다 알아. 현실은 냉정해. 요즘 젊은 애들도 안 되는데 네가 된다고. 생각해. 그런 거 해봐야 소용없어. 여러분, 이 말들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획을 말할 때만 해도 흘렀는데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부끄러워집니다. 내가 너무 나의 생각을 못한 건가? 내가 주제 파악을 못한 건가? 이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유형의 효과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스스로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임경자,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수영을 배워보고 싶다고 지인에게 말씀하셨더니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 나이에 수영을 뼈도 약해졌을 텐데 물이 아니야. 괜히 다치면 어쩌려고. 이 어르신은 그날 이후 수영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동네 복지관에서 수영 수업을 시작하셨고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다니시면서 허리도 좋아지고 잠도 잘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지인의 말을 따랐더라면 이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심리학에서 자주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구니 속에 개를 여러 마리 넣어두면 한 마리가 밖으로 기어나오려 할 때 다른 개들이 발로 끌어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누군가가 변하려 하고 새로 도전하려 하면 어떤 사람은 기뻐하기보다 불안해합니다. 저 사람이 변하면 나는 뭐지? 저 사람이 앞서가면 나는 뒤처지나 이 불안을 견디지 못하면 상대를 끌어내리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끌어내림이 현실적으로 생각해라는 외양을 띠고 있어서 더 교활합니다. 공격이 아니라 조언처럼 들리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값싼 지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안 되는 이유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지혜는 되게 만드는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들었을 때 진짜 인연은 이렇게 묻습니다. 좋다. 그럼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준비는 뭐가 필요할까? 한번 해보자. 이 이자이가 큽니다. 꿈을 꺾는 사람은 벽을 세우고 진짜 인연은 길을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길은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다양해집니다. 어떤 분은 60대에 시작한 일이 70대의 인생을 살립니다. 어떤 분은 은퇴 후 배운 작은 기술 하나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활력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합니다. 나이는 가능성을 막는 숫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꿈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마십시오. 꿈은 아직 완성된 성이 아닙니다. 처음엔 작은 집입니다. 지붕도 얇고 벽도 약합니다. 아무 말이나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니 꿈은 증명해야 할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응원해 줄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내 불씨를 보고 함께 바람을 불어줄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동료입니다. 둘째, 현실이라는 말에 즉시 흔들리지 마십시오. 현실은 하나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현실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한계를 여러분에게 덮어씌울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건 당신의 한계진의 한계가 아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셋째, 반응은 짧고 단호하게 하십시오. 고마워요. 저는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부드럽게 말해도 마음은 단단해야 합니다. 9번째입니다. 경험을 앞세워 통제하려는 사람의 말, 패턴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때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절대 하지 마. 그거 하면 큰일 난다고 겉으로는 경험에서 나온 조언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면 마음이 움츠어들고 하고 싶던 일도 겁이 나서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언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조언을 가장한 통제입니다. 사람을 해치는 말은 욕설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 포장된 압박이 더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권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 말의 구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나는 너보다 위에 있다. 나는 경험이 있고 너는 모른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따라야 한다. 이 구조가 깔려 있습니다. 물론 진정한 조언도 있습니다. 그 조언은 어떻게 다릅니까? 진정한 조언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을 참고로 알려줄게. 하지만 결정은 네가 해라고 합니다. 반면 통제형 조언은 절대 반드시 그러면 큰일 난다는 말로 여러분이 선택 자체를 못하게 만듭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자율성의 상실은 단순한 심리적 불쾌감을 넘어 실제 신체 건강 지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감각, 즉 자기 효능감이 유지될 때 면역력과 회복력이 함께 유지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감각이 건강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 경험과 정답을 구분하십시오. 그 사람의 경험은 그 사람의 경험일 뿐입니다. 나의 상황, 나의 체력, 나의 환경은 그 사람과 다릅니다.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정답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감사하되 결정권을 지키십시오. 말씀은 감사해요.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 문장 하나면 됩니다. 셋째, 반복된다면 그 사람 앞에서는 미래 계획을 꺼내지 마십시오. 내 꿈과 계획은 지지해줄 사람에게만 보여주십시오. 박수 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순간 그들은 박수 대신 찬물을 끼얹습니다. 10번째입니다. 진짜 인연을 알아보는 눈을 기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마음을 해치는 사람들의 유형과 그 패턴을 살펴봤습니다. 칭찬으로 위장한 무시, 감정, 독점, 습관적 불평, 말끈기, 가능성 꺾기, 경험을 내세운 통제, 이 모든 유형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한 명의 온전한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언제나 내가 너보다 위라는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좋은 인연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내가 해낸 일 앞에서
어떻게 됐어? 나라면 못했을 텐데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깨끗하게 기뻐합니다. 꼬리표가 없습니다. 과거를 끌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함께 기뻐합니다. 둘째, 내가 힘들 때 먼저 머물러 줍니다. 해결책을 먼저 던지지 않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 말할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셋째, 내 꿈에서 길을 막지 않습니다. 현실이라는 말로 찬물을 끼얹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 곁에서는 내가 당당해집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관계를 늘리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고르는 지혜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누군가의 열등감을 달래주며 쓰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내 마음을 깎아먹는 말 앞에서 참는 것이 어른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참는다고 품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품격은 때로 가려내는 단호함에서 나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일 1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관계를 3개 이상 유지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64%, 낮았고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현저히 느렸습니다. 좋은 관계는 건강 보약보다 강합니다. 어르신이 먹는 어떤 약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강력하게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웃으며 칭찬을 던졌는데 내 마음이 차가워졌다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결론을 내리십시오.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 결론 하나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내 진짜 성취와 내 진짜 꿈을 쉽게 꺼내 보여주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박수 쳐줄 사람에게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자신은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십시오. 누군가가 성취를 말할 때 먼저 깨끗하게 기뻐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힘들다고 할 때 먼저 머물러 주십시오. 누군가가 새로운 계획을 말할 때 먼저 길을 찾아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주변에도 좋은 인연을 불러들이는 방법입니다.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모입니다. 지금까지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칭찬으로 위장한 무시를 알아보십시오. 칭찬을 들었는데 마음이 차갑고 작아진다면 그건 이미 칭찬이 아닙니다. 두 번째, 말의 겉모양이 아니라 말 속의 태도를 보십시오. 진짜 인연은 칭찬 뒤에 꼬리표를 붙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감정을 독점하는 사람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십시오. 내가 진심을 꺼냈는데 상대가 자기 이야기로 덮어 버린다면 그 사람은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감정 독점형 관계를 오래 유지하면 내 감정이 작아지고 말이 짧아지며 관계가 노동이 됩니다. 몸도 아파집니다. 다섯 번째 불평이 습관인 사람의 에너지에 여러분을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불평은 전염됩니다. 여섯 번째, 공감과 흡수를 구분하고 거리를 두는 용기를 기르십시오. 일곱 번째, 말을 끊는 사람은 여러분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마음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여덟 번째,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꿈을 꺾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의 한계가 여러분의 한계가 아닙니다. 아홉 번째, 경험을 앞세워 통제하려는 사람 앞에서 결정권을 지키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번째 진짜 인연을 알아보는 눈을 기르십시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당당해지는 아니면 작아지는가이 기준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더 귀합니다. 축하를 가장해 내 자존감을 갉아먹는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말은 여러분의 실력이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독을 해독하느라 지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 독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임경자 어르신처럼 되십시오. 어르신은 이제 누구 앞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아십니다. 그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나시고 그 사람들과 더 깊이 이야기 나누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차가워지는 사람에게는 가볍게 멀찍이 대하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르신의 일상이 많이 달라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잠도 잘 자시고 기운도 나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무겁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관계는 의무가 아닙니다. 관계는 서로의 삶을 살리는 온기여야 합니다. 내 마음에 온기를 주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내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사람으로부터는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관계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